한동안 박스권에 갇혔던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폭락했습니다.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과 리플, 비트코인 캐시 등도 동반 폭락세를 보였는데요. 제도권 진입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투자 심리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제기구의 판단이 처음 나왔는데요. 가상화폐 시장 이슈들 짚어보고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3개월 만에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예,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단 국제 회계 기준상으로 가상화폐가 화폐 혹은 현금이 아니라 혹은 금융자산도 아니다. 일종의 재고 자산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이 가장 크고요. 일단 화폐로서의 역할을 회계상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가상화폐 선물 시장을 만들었는데 예. 벡트라는 선물 시장을 만들었는데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너무 작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을 만들었다는 거는 일단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흔히 말하는 파생 상품이고요. 파생 상품이란 거는 원 자산의 어느 정도 안정성이나 수익성 혹은 이런 것들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파생 상품 시장이 열리는 건데 이 파생 상품 시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저조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대규모 투자자들이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가상화폐 가격이 한 3~4배 올랐는데 이제 3~4배 오르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자기 보유량을 더 유지하지 않고 마진콜이 오자 투매를 했다. 결국 마진콜이란 것은 일단 물건을 구매할 때 혹은 금융자산을 구매할 때 전체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50%만 내고 50%의 증거금만 가지고 하나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은 그 50% 이하로 가거나 뭐 한 40% 이하로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증거금을 보충하라는 어떤 거래소의 요청인데 그 요청이 왔을 때 충분히 시세 차익을 누린 대규모 투자자들이 마진콜에 대해서 증거금을 넣지 않고 팔았다. 그래서 대규모로 투매가 일어나면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좀 네. 궁금한 것이요. 이게 어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급격하게 가격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 가지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두 가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국제회계기구 IFRS에서 현금으로 보지 않겠다 혹은 금융자산을 보지 않겠다가 한 이틀 전점이었고요. 벡트가 며칠 전에 열었는데 벡트 역시 첫날 거래량을 보니까 너무 소규모. 선물 시장을 만들었는데 선물 시장이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는 현물 시장 자체가 건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는 사태라 그런 두 가지 상황이 겹친 데다가 이제 그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충분히 시세 차익을 누린 그 대규모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결국은 떨어지는 안 좋은 뉴스가 두 개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고 투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 시점 그리고 한 사람이 투매를 하게 되면은 다른 쪽도 역시 투매를 하려는 의도가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매를 하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강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면서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았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상장된 가상화폐 상당수가 이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게 비트코인 혹은 가상화폐란 것이 비트코인이 일종의 대표주처럼 뭐 주식은 아니지만 대표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이 가상화폐 시장 전체를 상징하는 어떠한 그런 자산 혹은 뭐 화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내려갔다.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체 전망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제 뭐 예를 들어 보자면 1위부터 50위까지 보면은 거의 한 15% 이상 가격이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말씀해 주신 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데는 굉장히 큰 어떤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밑에 소규모 가상화폐 시장들도 많거든요. 근데 예. 이제 소규모 가상화폐 시장들은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이번 폭락의 가장 큰 이유로 IFRS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해석 때문인데요. 왜 그렇게 이 화폐를 인정하지 않은 걸까요? 사실 이게 조금 논리적인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는데요. 금융자산이란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
어느 시점에 어느 상황이 되면은 현금 흐름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유하는 자산들을 우리가 실제 물건에 대한 소유가 없이 그런 미래 현금 흐름을 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진 것들이 금융자산인데 일단 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는 건 화폐로서 그 화폐를 가짐으로써 미래 현금 흐름을 받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것은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것을 실제 화폐, 현금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현금이란 것은 안정성, 회사가 현금을 보유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동성 확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현금 확보, 그 유동성을 통한 미래의 안정적인 운영인데 가상화폐를 가지고 운용한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가치 변동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이것을 현금의 등감으로 놓고 그래서 현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냐 이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재고자산 혹은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다루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아닌 기업들에 대해서는 비유형 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어떻게 보자면 뭐 조금 더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자산을 인식하게 되면은 결국 거래할 때마다 부가세 같은 것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건 세무적인 이유와 철학적 이유가 같이 결합되지 않았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게 2009년이지 않습니까? 뭐 10년 동안 뭐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가격이 오른 셈인데 실제 우리나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하루 거래 금액이 뭐 1,000억 원 정도가 넘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이런 가상화폐 시장의 가치 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변동성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창 가상화폐 시장이 커질 때, 최근 가상화폐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1,000조까지 모든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의 합의에 1,000조 이상을 넘었다라고 그때까지 갔었는데 예. 이제 작년 한 해에 한 90% 이상 빠져서 100조 수준까지 갔다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사실 3,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400조까지 갔다가 이번에 또 20%, 30% 빠지니까 시가총액이 한 300조, 뭐 200조까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 굉장히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시가총액 특히 가상화폐라는 게 여러 개가 있지만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전망에 따라서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래 부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 금융시장의 비중은 결국은 이 가격의 변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가상통화 선물 거래소인 벡트가 이제 23일에 이제 첫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초반 거래 실적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조하긴 했지만 지금 뭐 스타벅스도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실 이게 아직 정해진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선물 시장 자체가 나왔다는 얘기는 선물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현물 시장에 기반한 시장이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 현물 시장이 안정화됐다라는 것을 반증한 그것이라 사실 이번에 선물 시장을 만들 때 벡트라는 선물 시장을 만들 때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스타벅스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시장의 반응이 사실 냉담했거든요. 시장의 반응이 아직 그 말은 현물 시장 자체가 그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현물 시장 자체가 안정화가 안 돼 있고 여기에 파생 상품인 선물 시장을 만든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조금 매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물 시장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잡힌다. 혹은 거래 기준이 잡힌다면은 오히려 선물 시장도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들, 뉴욕 증권 거래소의 모회사인 IC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런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것의 전제 조건은 현물 시장이 어느 정도 뭐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페이스북도 최근에 리브라라는 이 가상화폐를 만들었는데 미국에서는 뭐 청문회가 열릴 정도로 관심이 높았거든요. 실제로 이 리브라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떤 거길래 이렇게 관심이 높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까 한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한 3, 4배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시발점이 리브라의 어떤 발행이었습니다. 예. 리브라라는 것은 어떤 가상화폐의 새로운 관점을 도입한 것인데요. 흔히 말해서 스테이블 가상화폐라고 해서 일단 지금의 가상화폐는 어떤 현금 자산이나 이런 것에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라는 것은 달러나 유로나 이런 것에 기반을 하지 않고 흔히 말해서 투자의 자치 저장 그리고 교환에 매개만 될 수 있다면 그런 두 점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것인데요. 예. 리브라는 조금 다른 스텝을 취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 달러나 유로 뭐 이런 것에 현금 자산에 기반을 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대 기업들이 일종의 이런 달러 리저브라 그러죠. 달러 리저브를 바탕으로 화폐를 발행해서 모바일 혹은 컴퓨터가 접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화폐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하지만 후진국들 혹은 여러 국가들에서 달러 자체를 쓰는 것은 아닌데 예. 리브라는 이제 모바일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리브라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고 그 리브라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일종의 기업에서 어떤 통화를 만든다 이런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의 매혹적이다 혹은 기업의 새로운 흔히 말해서 가상화폐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줬다고 해서 흔히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 굉장히 관심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와는 조금 차별화가 되는 거군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차별화가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리저브.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흔히 직접적으로 어떻게 말하자면 유로화나 달러나 기존 통화에 연관성이 없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게 가치 저장이 되고 미래 교환이 매개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같이 가격을 매긴 것이지 어떤 달러 리저브 혹은 뭐 유로 리저브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예. 그렇지만 리브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거기에 바탕으로 어느 정도 리브라와 그 흔히 말하는 통화의 교환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하고 기업들이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속도도 느린데 리브라 같은 경우는 거래 속도도 굉장히 빨리 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인터넷 안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쓰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평가하고 그 가격에 따라서 빨리빨리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즉 스테이블 코인, 흔히 말해서 기축통화 혹은 여러 가지 통화에 기반했다. 그다음에 거래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줬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미국 페이스북이나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뭐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이 없다 이렇게 분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약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중국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혹은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페이스북 리브라의 역할과 비슷한 리브라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예. 리브라라는 것이 어느 측면에서 디지털 화폐 시장을 통해서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를 대체하겠다. 흔히 말해서 달러가 세계적인 교역에 쓰이는 위치를 리브라가 일부 대체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고요. 중국 역시 이러한 전자화폐를 만들게 되면은 전자화폐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그럼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 즉 사실 위안화와 달러가 어떻게 보면 G2 국가들께 달러와의 기축통화 위치가 아주 공고하긴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를 조금 깎아내리려고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화폐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게끔 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것의 일종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비트코인이 하락세인데 앞으로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결국은 뉴스에 따라서 좀 바뀌지 않느냐. 이번에 가격이 작년에 랠리가 시작된 것도 리브라라는 일종의 새로운 가상화폐가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컨셉의 가상화폐가 널리 쓰이게 되고 이렇게 널리 쓰이게 되면은 다른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파급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보자면 리브라가 아마 잘 운영이 되고 뭐 청문회 같은 것도 잘 통과돼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아마 다른 가상화폐 시장들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근데 리브라가 잘 안 되고 다른 대체 기술들, 다른 시장 기술이 도입되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가격 인상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스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가상화폐 하나가 설정이 되면은 파급 효과가 크다. 그런 점을 주목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